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우연히 알게 되어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귀하게 낳은 늦둥이 딸이라 오냐오냐 하시며 키웠고, 그런 제가 어느 남자한테 시집갈까 늘 노심초사하던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야 한시름 놓으셨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고, 제가 결혼하고 얼마 가지 않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하나뿐인 외동딸이었던 저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과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었지만 돈이 무슨 소용일까요? 가장 천금 같은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부모님을 잃고 나니 결혼은 남편에게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허운대만 멀쩡했을 뿐 남한테 가시하기 좋아하고 굉장히 말로만 나불대는 사람이더라고요. 호탕한 모습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한 거였지만 너무 가시욕이 많은 사람이었죠. 문제는 시댁도 마찬가지로 그런 남편을 아주 떠받들어 모시는데 실로 적응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래도 어찌할 도리는 없었어요. 내 아들이지만 포부도 크고 참 멋지지 않니? 넌 남편 잘 만난 거야. 얼마나 멋있어, 안 그래? 남자라면 포부도 크고 크게 될 아이야. 그러니 너 남편 얼마나 잘 만났니? 뒷바라지랑 내조 잘하거라. 그것만이 네 남편 떠받들 수 있는 기회야. 아, 네, 저도 호탕한 이 성격에 반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잘하면서 잘 살아야죠. 어머님 말 잘 새겨 들을게요. 뭐 너희 부모 일은 안 됐다만 어찌할 수 없잖니? 그래도 네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애를 만나서 얼마나 좋아. 그것도 다 네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애를 그냥 네 부모같이 생각하고 철저히 의지하렴. 그래야지 별 수 있니 네가? 일가 친척이 있어? 아니면 뭐 형제 자매가 있어? 의지할 때라곤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제 걱정해줘서 감사해요. 그러게요. 그나마 하나 있는 딸 시집 가는 것까지 보고 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님을 잃은 것에 안타까워하시며 이제부터 남편에게 철저히 모든 것을 의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가족이 되었고 남편이니 그러려니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는 거와는 별개로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유산을 많이 탐을 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경황이 너무 없어 모든 걸 남편이 말하는 대로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제가 남편 말만 듣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저 역시 제가 해야 할 것들을 개척해 나가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제 걱정이랍시고 절 아무것도 못하게 하며 집에서 정신을 쏙 빼놓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저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았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저 절 위해서가 아닌 본인을 위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자기 아버님, 어머님 생명보험금 받은 거 혹시 나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나 지금 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거든. 생명보험금을? 그건 아니지.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 목숨값인데 얼마나 필요한데? 그리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 회사 자기가 무리하게 확장하는 거 아니야? 굳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안정되고 생각해보자.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넌 내가 잘 되길 바라긴 하는 거냐? 내가 그동안 네가 하도 슬퍼해서 말을 안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도 이 집 구성원이면
나한테 도움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런 거라도 해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 나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잖아. 어떻게 말을 해도 꼭 참 너무한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지. 남편한테 못해줄 게 뭐가 있어? 우리 부부인데 평생 당신을 누가 책임져 줄 것 같아? 나야. 남편은 제가 이 집안에서 도움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 부부라는 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없는 건데 남편은 부모님을 잃고 심신이 미약해진 저에게 계속해서 모든 본인을 도와야 제가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도 그런 말을 귀에 닦지 않게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의 사업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고 썩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고 제 마음은 그렇게 썩 와닿진 않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좋아하니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야만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그런 시간들의 반복이었어요. 잘했다, 잘했어. 그래, 그렇게 돈 아끼면 뭐하니? 네 소방 잘 되는 일인데 도와줘야지. 어디까지나 넌 집에선 내조해야 해. 그래야 네가 이 집구석에서 잘 붙어 있을 수 있어. 너같이 오갈 데 없는 애가 남편이랑 이혼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하니? 이혼이라뇨? 어머님, 제가 이 집안에 도움이 꼭 되어야 하는 존재인가요? 남편과 저 마음 맞아 결혼했고, 그런데 제가 꼭 이 집안에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저 너무 속상해요. 어머님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그놈의 돈. 속상해요, 정말. 어머, 얘가 왜 아침 대바람부터 눈물바람이야? 아침부터 될 일도 안 되겠다. 눈물 거둬라. 여자가 눈물바람을 날려? 우리 승용이나 되니까 너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불행하니 네가? 결혼하자마자 부모가 한날 한시에 저 세상에 갔는데 우리 집이나 되니까 너 걷어준 거야. 까놓고 말해서 내가 원래 말을 돌려서 하지 못하잖니. 그러니까 네가 승용이한테 잘해야 해. 알겠지? 너만 잘하면 이 집에 아무 문제 없다. 내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새겨 들어.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부모 없는 게 죄도 아니고 저도 할 만큼 하고 있는데 늘 어머님은 잘하라고만 하시니. 여자가 잘해야 가정이 쓰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섭섭하게 받아들이지 마. 속상한 마음에 훌쩍였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될 일도 안 되겠다며 눈물을 그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도 의지할 곳도 없는 느낌이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면서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갑작스런 부재는 얼마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 사업을 계속해서 도와줬고 그나마 제가 남편을 도와줘야만 남편은 저에게 따뜻하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리움을 서서히 잊어갈 때쯤 임신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고 무엇보다 내 핏줄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니 집안에 소속감도 생긴 것 같고 행복했어요. 남편도 아이한테만큼은 다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서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어요. 애도 태어났겠다. 그래도 일이 떡떡 잘 풀리는구나. 우리 아들 하는 일이 말이야. 애가 태어난 만큼 네가 더 잘해야 해. 알겠지? 지금처럼 내조에 충실하고
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새겨들어. 네 서방이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야. 아, 그렇죠. 뭐 아이 태어났으니 부단히 더 노력하고 잘 살아야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너 재산은 얼마 정도 남았니? 뭐 딱 너한테만 남겼다고 생각 말아라. 그게 다 너랑 우리 아들이랑 가족이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그 돈에 대한 권한 있는 거 알지? 내가 혹시라도 네가 잊어버렸을까봐 얘기하는 거다. 혹시나 해서. 어머님은 제 얼굴 볼 때마다 돈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보면 돈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시나요? 너무해요, 정말.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참 너도 꼭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네가 잘 되는 거니까 두루두루 말한 거야. 시어머니는 늘 저와 대화 끝에 친정 유산에 대해 언급하셨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저 저희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이번에 나이를 위해서 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무리하게 요구만 하는 남편에게 이번엔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따끔히 얘기하자 남편은 오히려 역정을 내며 저에게 뭐라고 했고 역시나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투로 말했죠. 자기 수중에 돈이 있으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사도 좋고 사업 확장도 좋아. 근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거야? 아니 뭐 너도 돈 있잖아. 그리고 꼭 그렇게 돈돈 거려야겠어? 남편 기 좀 살려주면 좀 좋아. 당신 내가 생활비 갖다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해? 그 돈으로 당신이랑 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자 귀를 이렇게 꺾여놔야겠냐고. 참 어이가 없네. 아니 그게 아니잖아. 나도 돈 없어. 이제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지금 이 집이 뭐가 어떻다고. 꼭 내가 당신 돈 뜯어가는 사람처럼 얘기한다. 우리가 부부 맞긴 한 거야? 나 우리 지희 아빠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아껴서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좀 욕심을 내려놓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로 버니까 너랑 지희 먹고 사는 거라니까. 나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도 네가 꼴랑 몇 푼 보태주면 내가 확장시키고 내가 더 불리는 건데. 너도 참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네 진짜. 순간 당황했어요. 돈 얘기를 꺼내자 저에게 오히려 본인의 길을 꺾는다고 하는데 속상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남편과 무리하게 계속해서 뭔가를 버리려고 하는 남편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돈을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자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황당 그 자체였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어머님, 이 연락 돼요? 지금 제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며칠째 안 들어오고 정말 미치겠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얘기 들었다. 아니, 큰 집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너 둘째 낳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네 서방이 좀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돈으로 무시했다며? 너네 친정부모가 남겨준 유산 움켜쥐고 있으면서 갑질하니까 좋으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네? 갑질이라뇨. 그리고 저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지금 사는 집도 나쁘지 않고 둘째 낳고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요?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목숨값을
왜 그렇게 저한테 대놓고 요구하시는 건데요? 제가 그동안 말씀을 안 했지만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그저 돈. 진짜 지겨워요.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한 채 입만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이내 정신을 차리시곤 저에게 막말을 일삼으셨고 오갈 데 없는 저는 참 서럽더라고요. 갈 친정이 있나 만붙일 형제가 있나 이런 모욕을 듣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그 순간에 들더군요. 딸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은 그전보다 더 독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 넌 말하는 것 좀 봐.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냐?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너 돈 뜯어간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너 진짜 섭섭하다. 네 남편 밖으로 놔두라도 나도 이제 모른다. 다 네가 하기 나름인데 뭐. 조언을 해줘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너 정말 별로다 별로야. 아주 은혜를 원수로 갚니? 실망이다 정말.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좋은 일 없이고 매일 저를 휘두르려고 하시니까 그런 거죠.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널 휘둘러? 내가 널 위해서 해준 말인데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인다고 하니? 참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어쨌든 네 신랑 나가서 뭐라고 다니던지 네가 알아서 생각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너같이 피해의식에 똘똘 뭉친 애한테 무슨 말을 해?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얘기를 거부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 아무렇지 않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또다시 돈을 요구했고 이번에도 안 주면 정말 나가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지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각성이 되면서 그날 대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 돈 때문에 집을 나갔다는 게 말이 돼? 전화도 안 받고 당신 이렇게 무책임한 인간이었어? 당신이 왜 날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누가 무시하래?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 무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무시는 누가 무시야. 당신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니까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당신도 진짜 너무한다. 어쩜 그래? 남편이 하는 일에 태클 거는 게 무시하는 거지. 내가 다 생각해 놓은 미래가 있는데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당신만 딱 투자를 해주면 우리의 완벽한 미래를 펼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협조 좀 해. 나 당신이 협조할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올 거니까 그리 알아. 이렇게 무시당하고는 못 살아. 가장이 가장의 위험이 있지. 집에서 내조하는 아내가 날 무시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무시라니. 당신이랑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집을 나가겠다고? 나랑 지인은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집을 나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 제 말에 아무 대답도 없었고 그렇게 대판 싸움을 하다 딸아이까지 빌미 삼아 결국 끝끝내 마지막 남은 유산을 가져다가 한적한 땅에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큰 전원주택이었는데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렇게 1년이 채 안 되게 걸린 전원주택 작업이 끝이 났고 마당이 드넓은 집이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엔 참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집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애써 생각을 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이사를 갔고 딸아이도 넓은 집에서 뛰어노니 참 좋아해서 남편도 역시 본인 말이 맞았다며 한참을 흐뭇해했고요. 이 집에서 이제 우리 딸아이가 쑥쑥 자라기만을 기다려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즐거운 나날을 상상하며 지냈어요. 자고는 아직 수리 중이니까 이쪽으론 통행하지 말고 현관으로만 통행해. 아무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그쪽으로 들락날락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내 말 명심해. 아직 완료될 때까지 그쪽으론 다니지 마. 알겠지? 명심해. 알겠어. 그럼 공사는 언제쯤 끝나는 거야? 그래도 주택 짓는데 꽤 걸리네.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가니까 그래도 지희도 참 좋아하고 나도 좋네. 여기서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머님도 초대해서 슬슬 집 구경 시켜드려야지. 바닥 공사 끝나려면 3개월은 넘게 걸린대. 그러니까 주의해서 지내자. 그쪽으로는 얼씬도 말라고 불편할 테니까. 남편이 마음먹고 지은 집이니 이왕이면 남편 기분이 좋아지라고 말을 해줬고 저흰 이사 기념으로 시어머니를 초대하여 대접을 할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집에 내리더니 차고 쪽으로 어슬렁거리시더라고요. 한참을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너무 없자 제가 어머님을 찾아 나섰는데 차고 쪽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뭔가 숨기는 느낌도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워낙 시어머니도 말이 통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직 거기는 공사가 다 안 끝나서 지아빠가 그쪽으론 출입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간다. 아니, 여기 그냥 뭔지 구경만 한 거야. 올 필요 없어. 내가 갈게. 구경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어여 들어가자. 근데 누구랑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뭐 아시는 분 있으신 거예요? 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누군지. 아니라니까. 얘가 왜 이래? 얼른 들어가자. 밥은 다 했니? 어디 오랜만에 네가 한 밥 먹어나 보자. 얼마나 잘했을까? 여기 아주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너 기관지도 약한데 얼씬도 말거라. 아유, 먼지 좀 봐. 들어가자꾸나. 집도 넓고 좋네.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 들은 거라며 한사코 말리셨고 그런 저희는 다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뭔가 죄를 지은 듯한 가시방석같이 보였지만 뭐 무슨 일이야 있겠어 싶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고 쪽에서 무슨 소음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무리 공사 중이라고 해도 약간 사람들의 소음 같았어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지만 인부들의 말소리인가? 근데 이게 밤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의심의 불꽃이 점차 쌓여서 좀 커져만 갔고 아무리 생각해도 밤마다 조금씩 이어지는 소음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차고 쪽 낮에는 오히려 조용한 것 같은데 저녁부터 좀 시끄러운 것 같아. 원래 낮에 공사 진행해야 맞는 거 아니야? 뭐 밤에 할 수도 있지. 설마 가서 불편하게 한 건 아니지? 이런 게 주인집 갑질이야. 당신 그러니까 행동거지 조심해. 무슨 가진 않았지. 근데 밤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기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좀 주의 좀 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당신은 지금처럼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나 봐.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여자가 나서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인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가장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좀 밤에 조심하라고 얘기해줘. 지희가 통 잠을 못 자네. 계속 울고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좀 따끔하게 주의 좀 줘. 남편이 본인만 믿으라는 말에 그러도록 하라고 했지만 날로 가면 갈수록 인기척에 잠을 자지 못하는 지경이 이르렀죠. 저뿐만 아니라 딸아이도 밤마다 울고불고 하는 통에 전 남편이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가서 따끔히 주의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밤중 그 인기척에 차고문을 열었어요. 차고문을 연 순간 역대급 반전에 그 자리에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화도 나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다 뭐하는 짓들이야? 이게 뭐냐니까? 당신 말 좀 해봐.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본 게 뭐야? 여기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아니, 당신이 본 거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데 내가 천천히 설명할게. 일단 집에 가 있어. 내가 지금 집에 가 있게 생겼어? 지금 이게 뭐냐고? 제정신이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아니, 넌 여기 왜 왔냐고. 내가 여기 오지 말랬지? 우리 비즈니스 중이니까 일단 빨리 들어가. 이따 얘기해. 비즈니스? 돌았구나 진짜. 너 이게 무슨 짓인 줄이나 알아? 네가 인간이야? 평소에 이러고 돌아다녔던 거니? 차고 문을 열고 확인한 순간 차고 안에서는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끼리 최대한 목소리를 작게 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집까지 들렸던 거고 하얀 연기를 뿜으며 현금다발에 아줌마 아저씨 할 것 없이 거기서 다 화투를 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아유, 피박에 광박에 거기 돈 좀 주셔. 내가 오늘 다 가져가야지. 아니, 우리 이사장 때문에 여기 아주 좋구먼. 걸릴 일도 없고. 아유,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하던 것보다 안락하기도 하고 여기선 절대 들킬 일이 없잖아. 안 그래? 아주 똑똑하다니까. 저 사람은 법 피해가는데 도 같은 사람이잖아. 뭐 지난번에도 오락실 같은 거 운영하고 이제 하다 머리가 참 비상이여. 저희 남편은 그곳에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떼어먹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 집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다니. 전 그 길로 바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희 집이 좀 외진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할 겨를도 없이 경찰이 출동했고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저 저를 원망하는 눈빛과 말투, 네가 다 망쳤다는 듯한 어조.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었어요. 그리고 장소를 제공받은 사람들 또한 저희 남편을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봤고 아주 끼리끼리더라고요. 온갖 정이 다 털렸어요. 네가 다 망쳤어. 알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게 내 뒤통수를 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네가 벌어다 준 돈? 정신 나갔구나. 그동안 사업한다고 가져갔던 돈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쓰였던 거니? 나 가만 안 있어. 내가 미련했지. 아기 아빠라는 이유로
널 그냥 믿었으니까. 이제 절대 안 믿어. 내가 다 뺏어올 거니까 두고 봐. 무식하면 말을 마. 너도 한 배를 탄 거야, 알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어? 그러니 너도 동조한 거라고. 어디 그렇게 말해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콩밥 먹여줄 테니까. 그리고 지희 볼 생각 마. 너 같은 아빠 없는 게 훨씬 나으니까. 전 참고인 조사도 마치고 집으로 향했고, 남편의 금고에서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료들을 모든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어요. 주택 매입 또한 몰래 이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동안 시골 비닐하우스에서만 하던 것들을 아예 이렇게 집을 지어 집안에 따로 차고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한 거였죠. 아주 영악한데요? 규모하게 피해 다니면서 계속 수수료 먹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리고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네, 몰랐어요, 한사코. 이거 다 증거 자료로 제출할게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우리 아이 아빠 할 자격 없으니까요. 경찰과 검찰은 이 모습을 보고 보통이 아니라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혼 소송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남편 아니면 난 이제 내 가족이 한 명도 없다는 두려움으로 늘 남편을 믿고 지지했지만 무슨 용기인지 정말 생각이 전환되더라고요. 아이에게도 이런 아빠보다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수사가 이어지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해대며 다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고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한가득 했어요. 너 누구 돈으로 그렇게 호사했어? 이제 와서 네 남편한테 죄를 물어? 얼마나 너희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했는데 네가 뒤통수를 쳐? 네가 화근이야, 애초에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된 것도 너 때문이야. 꼴랑 그깟 유산으로 우리 아들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었겠어? 그러니 이런 거나 해대는 거지. 너희 먹여 살리려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정신 나간 노인네가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 내가 그동안 그래도 참았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이해해야지 했다고. 근데 뒤에서 이딴 짓을 해놓고 이것 또한 나 때문이라고? 내 돈 야금야금 가져가서 겨우 한다는 짓이 이딴 일이야? 당신도 똑같아. 그때 우리 집 왔을 때 알았겠지? 아니, 그 전부터 알았겠지. 모든 거 다 회수할 거고 가만 안 둬 당신들. 길거리에 나앉을 준비나 해. 절저히 혼자인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기들 친정이 있어. 어디 마음 붙일 형제가 있어. 너 혼자 그렇게 애써봐. 그렇게 생각해. 당신 같은 가족을 둘 바엔 안 보는 게 나아. 노망난 할망구야. 재산 토해낼 생각이나 해. 알겠어? 무식해가지고. 전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저희 집 유산을 찾아올 방법을 물색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꾸준히 제 통장에서 남편에게 입금했던 거래 내역과 그리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의 집도 사고 했던 것들이 모두 다 나오더라고요. 비정상적인 재산 취득으로 인한 거죠. 변호사는 다 찾아오기는 힘들지만 일부는 찾아올 수 있다고 했고 지금 전원주택도 소송으로 가져오자고 했어요. 전 그렇게 남편과의 길고 긴 싸움을 했습니다. 저와는 별개로 잘못된 장소를 제공한 수법의 죄를 받고 그리고 저와 이혼소송 또 재산분할의 소송이 이어졌어요. 3년이 넘게 걸렸고 저도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느라 꽤 긴 싸움이 흘렀던 거예요.
하지만 옆에서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도 모든 돈은 아니었지만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지은 집을 되찾을 수 있었고 남편은 구속이 확정되었어요. 구속이 확정되니 친권과 양육권은 자연스레 박탈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남편의 잘못된 재산 취득으로 인해 집을 매매한 것이 들통나서 그 집을 나가게 되었죠. 제가 쓰고 있던 핸드폰이 통화를 할 때마다 자동 녹음이 되는 핸드폰이어서 그동안 남편과의 통화, 어머님과의 통화 내역으로 인해 저는 절대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시되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통속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미치겠다.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뭔 고생이라니? 정말 우리 아들이 왜 구속이 돼?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다 너 때문 아니야? 내가 그리고 이 집을 왜 토해내야 하냐고? 너 잘못 생각하나 본데 우리가 없으면 넌 무조건 혼자 지내야 돼. 알아? 네 가족 단 한 명도 없이 넌 철저히 혼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래? 당신 같은 가족 필요 없어. 모든 돈을 회수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야. 내가 돌았지. 이딴 집구석에 뭘 믿고. 지 절대 볼 생각 마. 당신들이랑 절대 교류 못하게 할 거니까. 인생이 비합법적인 인간들 감히 날 속이고 뒤에서 이런 짓을 해? 아직 벌을 덜 받았어. 우리 지가 우리 집 핏줄인데 내가 왜 지 일을 못 봐? 네가 뭔데 우리를 끊어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저기요, 벌금 낼 돈이랑 당신 집 구할 생각이나 하세요. 이제 다 가압류 들어갈 건데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 하네 아주. 시어머니는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 해서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그들이 원하던 삶이 아주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이렇게 법적 절차로 돌아올 줄 아마 몰랐겠죠? 그리고 저 역시 그들 말에 늘 오냐오냐 할 줄 알았겠죠. 조금 어리석었던 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남편은 형량을 세게 받아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그런 인간이 사회에 나와봤자 뭘 할 수 있겠냐마는 말이에요. 시간은 정말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도 회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죠. 그 후로 전 남편이 지은 전원주택을 팔았는데 다행히 신축이고 집은 잘 지어놨기 때문에 후한값에 팔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딸과 경기도로 이사를 왔고 우연히 그 집을 매매하고 다시 구매한 경기도의 집이 폭등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딸아이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니 정말 제 마음이 그때 왜 이렇게 심신미약이었나 싶더라고요. 딸아이가 있으니 이렇게 용기가 나는데 그때의 저를 이용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그런 시련이 있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마음을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하고 딸과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남은 돈으로 아파트 앞 상가에서 네일 아트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딸과 살아가는 게 좋더라고요.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변호사님과 만나 얘기를 하던 도중 전 남편은 구속이 되었는데 계속 전부터 했던 잘못된 장소 제공 사례들이 걸려서 형량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런 인간과 이렇게 손절을 하게 된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나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하다하다 집에다가 비정상적인 놀이장을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게
아직도 충격이지만요. 너무 몰라서 당했던 날들이었지만 덕분에 딸아이도 태어났고 지금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저는 그날을 후회하진 않는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랄게요. 글재주가 없어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 사연들을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공감을 한 적도 많은데요. 얼마 전에 저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준비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다녔던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이었죠. 매일 새벽마다 출근 전에 운동하려고 동네 근처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매일 빠짐없이 오던 사람이 남자친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주 마주치다 보니 부지런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사를 하더니 점점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민주 씨 운동하고 나면 출근하신다고 했죠. 저번에 들어보니까 여기 근처 회사던데. 회사 출근하기 전에 뭐 어디 갔다가 가세요? 시간 좀 남으실 것 같은데 저랑 아침에 커피 한잔하고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여기 근처 회사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좀 붕뜨긴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민주 씨한테 관심 있습니다. 민주 씨랑 커피 한잔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이 없어서요. 그리고 전 출근 시간이 빨라서 운동하고 나서 바로 가야 돼요. 커피는 못 마실 것 같네요. 매일 운동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시면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민주 씨가 쉽게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침 운동 같이 나오는 동료로서 그냥 가볍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민주 씨도 아시다시피 저 아침마다 꾸준히 운동하고 거기다가 요 근처 탄탄한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여기 제 담당 트레이너분이 우재 씨 얘기 전한 거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남자친구 만날 생각 없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듣지 못하셨나 봐요. 직장도 알고 있고 지금까지 매일 마주친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은 그럴 생각도 없어서요. 이해합니다. 저였어도 민주 씨가 저한테 접근한다면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전에는 절대로 이런 적 없어요. 저 여기 헬스장 거의 3년 넘게 다녔거든요. 다른 트레이너분한테 물어보시면 이런 적 없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저 운동도 지금처럼 새벽에만 다니고 다른 시간엔 온 적도 없어요. 여기서 민주 씨한테 처음 들이대는 겁니다. 여기 명함 드릴 테니 다음에 만나면 꼭 커피 한잔 하죠. 남자친구는 제가 거절을 해도 매번 저에게 커피 한 잔만 하자며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꾸준히 운동을 갈 때마다 저에게 말을 걸어왔죠. 정말 끈질기기도 끈질겼고 그만큼 저에게 호감이 많은가 싶어서 어느 날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퇴근하고 만나자며 제 번호를 주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를 만나서 처음으로 자세한 개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시골에서 거의 환골탈태한 수준으로 성공한 사람이더라고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 모습에 전 호감이 생겼어요. 민주 씨, 저 처음에 말 걸었을 때 엄청 당황하셨죠? 그때 저도 마음속으로는 긴장 엄청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 그동안 여자도 많이 만나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갔던 적은 처음이에요. 매번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다가왔었거든요.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만 만났었는데 민주 씨처럼 제 명함 받고서도 별다른 반응도 안 보이신 분은 솔직히 처음이에요. 민주 씨는 이런 적 많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 씨한테 접근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 적이 없어서 당황한 것도 컸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트레이너분들도 다들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도 하시고, 솔직히 우재 씨, 저한테 몇 달 동안 계속 커피만 한 잔 마시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명함 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럴까 싶기도 했거든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긴 하죠. 제 본가가 엄청 시골에 있거든요. 부모님도 저만 바라보고 사시고. 그래서 결혼은커녕 연애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만나는 여자들은 제 직업만 보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지는 보지도 않고요. 그런 거 보면서 회의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자체만으로 좋다고 해주는 사람은 없을까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민주 씨가 그럴 것 같았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저는 빨리 하고 싶었지만 다들 그냥 조건만 보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만나요. 우재 씨는 결혼 빨리 하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는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은 안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재 씨 직업이나 지금 하고 다니시는 것만 봐도 부족한 것은 없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어요. 물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있었었죠.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제 자체가 좋아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뭔가 조건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게 맞지 않았죠. 솔직히 저를 정말로 사랑하면 조건을 달 수 있었겠어요? 전 그런 것들이 싫었어요. 물론 그런 거 없이 절 좋아해 준다면 전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노력은 하겠지만요. 남자친구의 자신감과 진실함이 저에게는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새벽마다 운동을 나왔고 술은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올바르고 고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했죠. 연애를 하면서 한 가지 걸렸던 건 바로 데이트 통장이었어요. 사실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그전까지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서로 데이트 비용을 썼기 때문에 굳이 통장을 써야 하나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은 계획 있게 사는 것이 좋다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쓰자고 하더라고요. 서로 직장인이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한번 만날 때마다 돈을 무작정 쓰기보다는 계획해서 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도였죠.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 그렇게 데이트 통장을 만들게 되었어요. 평일에 시간이 좀 있었던 남자친구가 재빠르게 통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 그 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넣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년의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데이트 통장에 적립을 했어요. 만나봤자 1에서 2주에 한 번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6개월의 연애를 하게 되면서 어느 날은 휴가를 맞춰 여행을 가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재 씨? 안 그래도 이번 휴가 때 우재 씨랑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래도 지금까지 통장에 있는 돈 꽤 되지 않아? 기간상으로는 해외여행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가까운 근교에 1박 2일 여행 가는 건 어떨까? 그러면 따로 돈 모으지 않고서도 통장에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재 씨는 어떻게 생각해? 좋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안 그래도 우리 통장에 있는 돈 계속 쌓이기만 하고 우리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잖아.
우리 처음 연애할 때는 매주마다 그래도 한 번씩은 보자고 했는데 2주에 한 번 보니까 아마 그거 반도 안 썼을 것 같아. 근데 어쩌지? 나 그 통장 잃어버려서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평일에 내가 다시 발급받으러 가야 하는데 못 갔어. 미안해. 정말? 그럼 인터넷 뱅킹으로 얼마 남았는지 확인은 못하나? 카드 만들었으면 인터넷 뱅킹도 신청한 거 아니야? 확인하면 되겠다. 우재 씨, 평일에 시간 안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안 그래도 내가 저번에 우재 씨 통장 만들어 왔다고 하길래 그냥 내가 갈 걸 그랬거든. 나보다 우재 씨가 너무 바빠서 혹시라도 이렇게 잃어버리면 어쩌나 싶긴 했거든. 그러게. 잘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했었는데. 미안해. 그리고 내가 인터넷 뱅킹 신청도 안 했어. 솔직히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매달 돈 내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민주 씨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매달 넣었는데 그냥 주변에서는 말 못하고 무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냥 처음부터 나도 믿고 통장만 만들었던 거거든. 어쨌든 카드로 돈은 쓸 수 있어도 자세한 내역은 못 보니 어쩔 수 없네. 내가 연차라도 내거나 점심시간에 은행 갔다 올게. 통장에 돈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 남자친구는 갑자기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얘기를 했어요. 동시에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지 않아서 잔액을 바로 확인할 수 없었죠. 미안해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고의가 아니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도 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20만 원씩 저축을 해도 반의 반도 쓰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카드로 조회를 해볼 수 있다 말하려고 했지만 그땐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쓴 돈에 비해서 넣어둔 돈이 많을 테니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다시 만들어 온다고 하는 남자친구를 믿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 달 동안 만남을 갖지 못했고 결국 한 달 만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남자친구가 했던 말은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다시 재발급을 받고 왔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바빠서 그러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오늘은 카드로라도 확인을 해보자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결제를 해도 되지 않아 물어보니 잔액이 부족하다고 뜬다 하더라고요. 우재 씨,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아무리 많이 써봤자 하루에 10만 원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결제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저기서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결제한 거 아니야? 나 매달 20만 원씩 분명 입금했는데 그것만 해도 얼만데 우재 씨까지 넣으면 아직 잔액은 충분히 남았을 텐데 이상하다, 그렇지? 그러게. 잘못 결제한 건가? 카드가 고장 났을 수도 있지 뭐. 안 그래도 그 카드 읽히는 부분이 좀 벗겨지기도 했잖아. 그래서 결제가 잘 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혹시 내가 통장 다시 재발급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정말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 있지? 민주 씨한테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틈나서 겨우겨우 연락하는 거라고. 그런데 은행 갈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 그래도 좀 여유로워지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재발급해서 올게.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쓰는 돈은 별로 없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 뭐. 그래도 우리가 만나는 날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밥만 먹고 헤어진 적도 많은데. 그 돈 다 모아도 다 쓰지도 못했을 텐데. 그냥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하는 거야. 우리 민주 씨, 이런 거 되게 꼼꼼하구나. 내가 이래서 민주 씨 좋아한다니까. 안 그래도 다음 주에는 좀 한가해서 가보려고 했어. 민주 씨가 이렇게 신경 쓸 줄 알았으면 억지로라도 내가 갔다 올 걸 그랬다. 그렇지. 돈은 잘 넣어뒀는데 왜 부족하다고 했지.
이상하다. 뭐 나중에 확인해보면 왜 그런지 알겠지 뭐. 잔액 부족으로 카드를 쓰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제가 결제를 하고 나오는데 찜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이상하다며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다음에 꼭 재발급을 해서 오겠다고 하니 알겠다 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와 그동안 썼던 내역을 다시 확인을 해봐도 모자랄 일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찝찝한 채로 며칠이 더 흐르고 난 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남자친구가 가족 행사가 있어서 평일에 이틀 동안 연차를 쓴다는 것이었죠. 그날 하루는 어떻게든 시간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 전날부터 꼭 은행을 가보라고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도 알겠다는 말을 했는데 첫날은 너무 바빴다며 은행 갈 시간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그래도 미안한 마음으로 행사 안 가고 제 집에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을 해서 저는 급하게 연차를 쓰고 그날 쉬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온 남자친구는 출근하지 않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전 그대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했죠. 통장 재발급을 받고 나서 내역을 모두 확인을 해보니 그 몇 달 동안 남자친구는 한 번도 통장에 돈을 넣지 않았고 저만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황당했다져 물으니 남자친구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창피해서 민주 씨한테 얘기를 못했어. 내가 처음 사귈 때 내 상황 얘기했던 거 기억나? 우리 집 솔직히 넉넉한 편도 아니고 엄마고 아빠고 이제는 거의 은퇴하실 때라서 노후 자금에 다 돈 쏟아부으고 계시거든.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민폐 안 끼치신다고. 그렇게 돈 다 저축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아빠가 투자한다고 여기저기 돈 끌어다 쓰시면서 사기당하셨더라고. 그거 해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길래 내가 몇 달 동안 번 돈 다 집으로 보내드렸어. 미안해. 민주 씨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처음에 했던 말이 있어서 염치가 없어서 말도 못 꺼냈어. 정말 미안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번부터 통장 다시 발급해 보라고 했었잖아.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정이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도 안 하고서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우재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일은 해결한 거야? 다행히 일은 다 해결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번에 해결만 하면 그동안 밀렸던 거 다 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나도 저번에 잔액 부족이라고 뜬다 하길래 엄청 당황했어. 내가 넣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건데 너무 죄책감 들기도 하고. 민주 씨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음 월급 받으면 나 밀렸던 거 다 낼게. 아니, 다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사실대로 말을 했으면 좋았잖아. 어쨌든 해결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라서 우재 씨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다시 재발급 받아라 하지 않았으면 우재 씨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겠어. 그냥 나중에 돈 넣어놓고 모르는 척 지나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 아니야, 내가 진짜 돈 다시 넣고 얘기하려고 했어.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면 민주 씨 성격에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서. 내가 민주 씨 성격을 알잖아. 착하고 남 배려도 잘해주는 거. 우리 집에 일 있다고 하면 민주 씨 더 걱정하고 신경 쓰여 할까봐 내가 말을 하지 못했던 거지. 내가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미안해. 나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 그래도 민주 씨 만날 때마다 그게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너무 좋아서 더 얘기를 못했나 봐. 남자친구는 결국 통장을 재발급받아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한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걸 저에게 말하지도 않았다는 게 전 더 충격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앞에서 미안하다며 계속해 사과하는 남자친구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월급을 받고 나서 바로 돈을 넣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뒤에 남자친구는 정말 가성비 좋다는 음식점만 가곤 했어요. 둘이서 먹어도 2만 원도 되지 않은 곳만 갔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그냥 아직 문제가 해결이 다 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믿었어요. 이 사람도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했던 거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년여의 연애 기간 동안 자주 만났던 것은 아니지만 남자친구는 항상 저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쓰는 건 아니었지만 그전까지는 저도 돈만 쓰고 마치 절 액세서리처럼 데리고 다니던 남자들만 만나왔기 때문에 여왕처럼 떠받들여주는 남자친구가 진정한 사랑이라 느꼈던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하기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뜬금없이 연봉을 물어봤던 적도 있었답니다. 남자친구는 꽤나 알려진 기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차만 알고 있다면 연봉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저는 소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어서 남자친구가 궁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재 씨, 나 연봉 그렇게 높지 않아. 우재 씨는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 다들 연봉도 높겠는데 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만 버는 거지 뭐. 나도 우재 씨 월급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야? 진짜 얼마 버는지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겠어? 우리 이제 1년 만났잖아. 나이도 있고. 민주 씨랑 나 처음 만날 때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 나 그래서 민주 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민주 씨랑 결혼하려면 서로 경제적인 건 오픈을 해야 하잖아.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어차피 내가 능력이 있으니 상관없어. 솔직히 내 친구들 중에서도 민주 씨랑 비슷한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연봉은 알고는 있지. 난 그 정도는 안 받지. 일찍 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우재 씨 직장이야. 연차 오를수록 조금이라도 오르겠지만 우리 회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 능력도 출중해야 더 연봉 많이 받는 시스템이라서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그래서 얼만데? 그래도 민주 씨 혼자 집 구해서 살고 있는데도 돈도 저축한다고 하고 그러는 거 보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건 결혼하려고 하면 솔직하게 말해줘야 하는 거 알지? 민주 씨는 내 월급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난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도 친구들 연봉 그렇게 작지 않던데. 남자친구는 연봉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했어요. 연애를 할 때는 연봉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생각하니 갑자기 궁금해졌다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 직장은 기술직이라 개인 능력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전 연차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낮을 뿐더러 기술도 탄탄한 것은 아니다 보니 연봉이 높지는 않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남자친구는 정말 좋아했어요.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양가 집안 얘기도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저희 집에서 해준 거라는 걸 알고서는 더욱 기뻐했고 제가 외동딸이라는 걸 듣고서는 당장 결혼하자며 재촉했죠. 그때는 정말 내가 좋은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만으로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자고 말을 꺼낸 이후 자꾸만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며 말을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남자친구 얘기에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바쁜 일이 좀 마무리가 돼서 한가해질 때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여차저차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고 반대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양가 집안이 서로 먼 지역에 있다 보니 대부분 결혼 준비는 저희끼리 준비를 해야 했고 바쁜 남자친구 대신에 제가 예식장부터
신혼여행까지 알아보고 계약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 날. 그날따라 분위기 좋고 비싸다고 소문난 카페로 오라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프로포즈를 하려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 기분이 정말 들떴습니다. 그동안 가성비 좋은 곳만 찾아다녔지. 비싼 곳은 쳐다도 보지 않았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예비 시모가 떡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당황한 얼굴로 얼른 인사를 드리니 예비 시모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저번에 우리 집에 인사 오고 나서 하도 안 오길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니?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로서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확인할 건 해야 하니까 다음에 상견례할 때는 잘 갖추고 올 거라 생각한다. 오늘은 우재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니 이해하마. 사실 난 내가 그렇게 성에 차는 건 아니야. 그전에는 연예인급 여자애들만 만났는데 딱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하고 다니는 것도 뭐 돈 많은 집안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래도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보다는 좀 낮아야 우리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건 상관없으니 됐다. 결혼할 여자야 야무지고 살림이나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맞벌이는 할 거지? 넌 월급을 얼마나 받니? 엄마, 그래도 민주 씨 능력 좋아. 월급 나보다 많이 받던데. 민주 씨, 우리 엄마 예쁘지? 내가 엄마 고생 많이 했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동안이셔. 난 우리 엄마처럼 자기 관리 잘하고 똑소리 나고 살림도 야무지게 잘하는 사람 만나고 싶었거든. 딱 민주 씨잖아. 엄마, 민주 씨 혼자서 자취하는데 거기 집도 민주 씨 집에서 해준 거야. 그러니 뭐 집안 좋은 거야. 플러스긴 하지만 그래.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평수가 몇 평이나 되니? 그 집 말고는 다른 부동산은 없으시니? 외동딸이니? 재산은 다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돈은 얼마나 모았어? 여자면 20대 중반부터 일했을 텐데 그래도 억소리 나게 어느 정도 모은 거 아니니? 결혼하려면 혼수고 예단이고 다 해와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친척들도 많거든. 우리 잘난 아들 데리고 가려면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도 너한테 물어볼 것도 많았는데 잘 됐다. 오늘 이참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확인해 보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어머님께서 같이 오실 거라곤 듣지 못해서. 일단 제가 늦게 근무를 시작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첫 회사이긴 하지만 공부를 좀 오래 하기도 했고 기술 배워야 하는 거라 이곳저곳 실습도 많이 다녀서요. 지금 일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아서 억 단위까지는 제가 돈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우재 씨한테도 어느 정도 얘기는 했는데 많이 모았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월급 받는 통장이 있긴 한데 거기는 말 그대로 월급만 받는 통장이라서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1억도 못 모았어. 아무리 늦게 일을 했다고 해도 부지런히 모으면 1억 금방인데 아직까지 못 모았다는 거야. 아휴, 우재야, 넌 어떻게 골라도 이런 애를? 차라리 연예인 같이 이쁘고 그런 애 데리고 오면 몰라. 볼 것도 없는 애를 너는 왜 데리고 왔니? 이렇게 능력 없는 애 데리고 오면 너만 다 책임지고 고생하며 사는 거야. 아휴, 모질지 못해가지고. 나 이 결혼 찬성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진짜 돈 많이 못 모았어? 연봉이 그렇게 높은데 돈을 못 모은 게 맞는 거야? 지금 사는 집도 집에서 해준 집이라서 월세 나갈 일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돈을 못 모아? 아무리 일을 늦게 시작했다고 해도. 민주 씨, 지금껏 나한테 있는 척한 거였어? 잘 사는 집안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사실 아닌 거야, 뭐야? 설마 연봉도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야? 우재야, 저런 여자애들 한두 번 만나보니? 그냥 너 직장도 좋고 외모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환심 사려고 그런 말 했던 거지. 내가 오늘 안 왔으면 너 어쩔 뻔했어.
저런 것에 홀려가지고 그냥 결혼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너 연애하면 엄마한테 먼저 말하라고 하니까 왜 이번에는 말도 안 했어? 아니, 내가 쟤 잘 사는 집인 거 다 알아보고 만난 거라니까? 만나면서 돈 때문에 문제 있었던 적도 없었어. 너 진짜 나한테 뭐 속이고 있는 거야? 아니, 수상하긴 했어. 아무리 잘 사는 집안이라고 해도 명품 하나는 들고 다닐 텐데 그런 거 하나조차 없어서 얘는 관심이 없는가 싶었는데 진짜 엄마 말처럼 별거 없는 거야? 참나. 엄마, 나 그냥 파혼할게. 엄마 손만 아파. 제 월급 통장을 보시고서는 통장을 제 얼굴에 던지시면서 막말을 퍼붓는 예비시모를 보며 전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더 황당한 건 그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파혼하겠다며 오히려 예비시모를 두둔하고 있는 남자친구였어요.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고 예비시모를 부른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억소리에 그것도 못 모아둔 거냐면서 뻔뻔히 저를 보며 물어보는 남자친구가 더 어이없었죠. 모자의 태도를 보니 그동안 저를 둘러싸고 있던 콩깍지가 한순간에 뺏겨졌습니다. 계속해서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애랑 결혼할 거냐며 비아냥대는 시모 옆에서 달래주며 자신도 그런 줄 몰랐다며 헤어지겠다 하는 남자친구를 보고서는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안 그래도 은행 가서 정리하려고 했던 가방에 놓아둔 통장 수십 개를 시모 얼굴 앞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눈앞에 쏟아부으면 화부터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쏟아지는 통장을 부여잡고 펼쳐보며 금액을 확인하셨죠. 그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한동안 눈을 감을 때마다 생생하게 보이더라고요. 통장은 모두 다 억대로 저축된 것이었습니다. 잔액을 보고 나선 시모의 눈빛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다 네가 모은 거니? 아이고, 이렇게 많이 모았으면서 왜 친정 말 한마디를 안 했어? 어쩐지 우리 아들이 아무나 만날 일은 없지? 우리 아들이 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좋은 신부감을 잘 뽑는다니까? 이 정도 모았으면 합격이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네 인생은 땡 잡은 거다. 아주머니, 제가 왜 당신 아들이랑 결혼을 해야 하죠? 당신 아들? 여기 반에 반도 갑 안 하는 거 모르세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결혼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제가 멍청이도 아니고 한 푼도 없는 당신 아들이랑 왜 결혼하겠어요? 아니, 민주 씨 이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오늘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엄마가 어렵게 허락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사과드려. 어른들은 당연히 경제적인 걸 먼저 보기 마련이야. 내가 안 그래도 민주 씨 나이도 많고 직업도 별로라고 해서 겨우겨우 마음 바꾸게 하고 모셔왔건만 왜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 거지 같은 거 지금까지 꾸역꾸역 참아주니까 호구 같니? 너랑 결혼하면 내가 호구가 아니라 모질이야. 내 돈 다 날리게 생겼는데 어떤 모질이가 너랑 결혼해? 모은 돈이 얼마냐고? 넌 억이나 모을 순 있고 집안 다 쓰러져 간다고 질질 짜던 애 이해해줬더니만 나보고 억을 내놓으라고? 진짜 거지가 여기 있네. 앞으로 연락하기만 해. 네 만행 다 까발려줄 테니까. 제 통장을 보고 바로 태도를 바꾸는 시모를 보며 이건 암흑길이구나 느껴졌어요. 남자친구에게 바로 헤어지자고 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썼던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결혼할 건데 그걸 왜 갚아야 하냐며 따졌고 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예비시모며 계속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두 모자가 서로 얼굴을 밀치며 탓을 돌린다고 하던데 연락을 차단했더니 남자친구는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고 와서 집 앞에서 행패를 부려 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겸사겸사 접근금지 신청도 했죠.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클럽도 다니고 술집에서 헌팅도 하고 심지어는 소개팅도 받았더라고요.
제 지인들이 모두 목격하고서는 저에게 알려주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 남자친구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분이 저에게 저처럼 잘 사는 집 여자 어떻게든 꼬셔서 결혼하려다가 실패한 이력이 몇 번 된다면서 말을 해주셨답니다. 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고 다니는 것들을 다 보고선 접근을 했던 것이었어요. 이미 저에게 들이대기 전부터 제 신상을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다고 해요. 전 콩깍지가 뺏겨지고 나서 그 말이 귀에 들어왔던 거였어요. 전 지인들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은연중에 흘리고 다녔고, 소문은 퍼지고 퍼져 남자친구 회사에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아니라며 해명을 했지만 술도 전혀 하지 않고 스마트한 신사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모양이었어요. 여기에 남자친구 집안에서는 잘 사는 집딸이 아들한테 하도 매달려 결혼시키게 되었다면서 이곳저곳 소문내 또 돈을 빌리고 다녔는지 나중에는 고소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그걸 해결하느라 남자친구는 빚더미까지 안게 되었다고 해요. 덩달아 제가 위자료 청구를 한 것까지 제가 승소하게 되면서 결혼 준비에 사용했던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돈 따지던 집안이 돈 때문에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해오며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찌질한 사람과 연애까지 했구나 생각이 든답니다. 그때 콩깍지가 낀 상태로 그대로 시집을 갔더라면 전 호구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을 거라 생각한답니다. 어쩌면 예비 신모가 제 앞에서 절 그렇게 무시했던 게 다행이구나 싶기도 하네요. 그놈은 아직까지도 식구들 수습하느라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저는 다행히 절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행복하게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연애를 하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되었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사랑으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